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만나고 나면 기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사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도는 사람. 아침에 눈을 떠도 제일 먼저 그 사람 생각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마주쳐야 하는 상사일 수도 있고, 같은 팀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만나야 하는 친척, 혹은 매일 같은 지붕 아래서 숨을 쉬고 있는 아주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죠. 이웃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보여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결국 나를 가장 깊이 찌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남의 기분을 망치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은 날, 좋은 소식을 전해도 꼭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해봤어. 여러분의 기쁨을 절대로 함께 기뻐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불편해하고 어떻게든 그 기쁨의 크기를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환하게 웃고 있으면 그 웃음을 거두게 만드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의 임무인 것처럼 여러분의 좋은 감정을 무너뜨리는데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남의 탓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네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랬겠어? 네가 먼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가 잘못한 일인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왜인지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분명히 피해자는 나인데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 있는 이상한 상황. 그게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 가진 무서운 능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을 뒤집는 재주가 있습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우기고 자기가 때려놓고 맞은 사람한테 왜 맞았냐고 화를 냅니다. 셋째로, 이 사람들은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험담을 합니다. 여러분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퍼뜨립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털어놓은 속마음을 다른 사람과의 수다거리로 소비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들키면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라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자기인데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갑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으면 사람을 믿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넷째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갑자기 다정해집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 언니,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이런 말로 시작하지만 결국 끝에 가면 항상 부탁이 나옵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어떤 일을 해달라거나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부탁을 들어주면 다시 연락이 끊기고 다음에 또 필요한 일이 생길 때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없고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 보고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서랍에 넣어두는 도구. 그런데도 다음에 또 연락이 오면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실망할까봐 이 사람에게까지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섯째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목소리 톤이 다릅니다. 표정 어딘가에 불편함이 묻어납니다. 여러분이 승진했다고 하면 거기 승진하면 일만 더 많아지던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새 차를 샀다고 하면 그 차 유지비가 장난 아니래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하면 요즘 그 대학 나와도 취직 잘 안 된대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소식에 항상 찬물을 끼얹는 사람. 한두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이 성공하면 자기가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을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올라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보다 훨씬 오래, 훨씬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누군가에게 받은 칭찬보다 10배는 더 오래 남습니다. 칭찬은 하루가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상처는 10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 사람이 그때 했던 말, 그때의 표정, 그때의 목소리 톤까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쓴 시간과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진 날이 몇 번이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 날이 며칠이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정작 매 앞에 있는 가족에게 짜증을 낸 적은 없었습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괜히 화를 낸 적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 혼내줄까? 어떻게 되갚아줄까 궁리하느라 정작 내일에 집중하지 못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밥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잠이 오지 않았던 날들은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솔직하게 계산해보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최악의 인간 한 명에게 쏟은 에너지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그 에너지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에서 빠져나간 것이고 여러분의 행복에서 빠져나간 것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썼더라면, 내 가족을 위해 썼더라면, 내 건강을 위해 썼더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위해 썼더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깝지 않습니까?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최악의 인간을 만났을 때 가장 현명한 대응은 무시하는 것이다. 무시하라. 이 한마디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좀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라고? 그게 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무시라는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밤잠을 설치며 씨름했던 문제의 답이 고작 무시하라 라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무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무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인간 세상을 관찰하고 수천 페이지의 글을 쓰며 인간의 본질을 파고든 철학자의 지혜가 그 한마디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무시하라. 는 이 세 글자가 얼마나 깊고 넓은 의미를 품고 있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무시가 가장 현명한 대응인지, 왜 우리는 알면서도 무시하지 못하는지, 분노가 우리에게 어떤 독을 퍼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로 무시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어쩌면 오늘 밤부터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하필 무시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최악의 인간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시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요. 싸워서 이겨라. 당당하게 맞서라. 논리적으로 설득해라. 진심을 보여줘라.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변할 거다. 이런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방법을 제쳐두고 무시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쇼펜하우어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을 칭찬하고 인간의 도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선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아주 냉정하게, 때로는 냉혹하다 싶을 만큼 솔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본 인간은 이랬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익, 자기의 안락함, 자기의 쾌락이 모든 행동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사랑도 하고 친절도 베풀고 선한 일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기도 하고 낯선 이를 위해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행동에는 어딘가 자기 자신을 향한 동기가 깔려 있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돕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이 만족감을 얻기 때문이고, 살아가는 것도 결국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본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두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을 두고 옳다 그르다 따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이기적인 것도 하나의 자연현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로 바라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최악의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최악의 인간은 사실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괴물이 아닙니다. 악마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어느 정도 선은 지킵니다. 남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회적 규범도 어느 정도 따릅니다. 양심이라는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최악의 인간은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남의 고통 위에 자기의 만족을 쌓는 사람, 바른 사람의 눈물 위에 자기의 웃음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그대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의 성격이 변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를 붓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세월이 지나면 철이 들지 않을까?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저 사람도 감동받아서 달라지지 않을까? 큰 아픔을 겪으면 사람이 변한다던데. 이런 기배를 품고 그 사람에게 또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용서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매번 같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같은 거짓말, 같은 배신, 같은 이용, 같은 모욕. 형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 사람은 왜 안 변하지? 하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니까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친절하고, 이기적인 성품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도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겉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잠시 착한 척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일시적으로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본래의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누여있던 스프링이 손을 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이 말이 좀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니 그건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최악의 인간, 그 사람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로 변한 적이 있습니까? 10번 용서해주고 20번 기회를 줬는데 정말로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보이며 호소했을 때 잠깐 미안하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또 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성한다고 했다가 한 달도 안 되어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인정한 철학자입니다. 예쁜 말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면이 있다 거나 진심은 통한다는 식의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무시의 출발점입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하면서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소모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바위에 아무리 물을 뿌려도 바위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사막에 아무리 비를 빌어도 정글이 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에 노력을 쏟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매달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무시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무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무시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면 이것을 약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참는 거잖아.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잖아. 싸울 용기도 없으니까 무시하는 척하는 거 아니야? 억울한 걸 그냥 참기라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무시를 나약함의 표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으면 2배로 갚아줘라. 망하고만 살면 호구다. 이런 말들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무시가 아닙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고 있는데 겉으로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 그건 무시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 것이지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억압된 감정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터집니다. 엉뚱한 곳에서 화가 폭발하거나 몸이 아파지거나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이런 식의 가짜 무시를 계속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무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서 개가 짖습니다. 여러분은 그 개에게 화를 내십니까? 왜 나한테 짖어? 하고 개한테 소리를 지르십니까? 개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짖어봐 하고 위협하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가 짖는 것은 개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개는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짖습니다. 그게 개입니다. 개가 짖는다고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별 감정 없이, 별 에너지 소모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최악의 인간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관점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게 구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사람이 남을 깎아내리고 거짓말하고 이용하고 모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마치 개가 짖는 것처럼, 뱀이 물 수 있는 것처럼, 가시나무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고 맞서 싸우고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짖는 개 앞에서 왜 짖느냐고 따지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놔두라는 거냐 하고 반발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나쁜 짓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적 대응을 하고, 관계를 끊어야 하면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거리를 둬야 하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 합니다. 다만 거기에 감정을 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둑을 둘 때 상대가 악수를 두면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최선의 수를 찾는 것처럼,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최악의 인간에 대해서도 감정이 아닌 지성으로 대응하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입니다. 무시는 약함이 아닙니다. 무시는 상대방의 수준에 매려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상대가 만들어 놓은 저급한 게임판 위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싸움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싸움에 뛰어들 가치가 있고 어떤 싸움에는 뛰어들 가치가 없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도발에 반응하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노예인 것입니다. 누가 버튼만 누르면 바로 반응하는 기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삶에 대한 냉정한 통찰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시하면 된다는 것. 사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 그런 인간 상대하지 마. 네 인생이나 잘 살아. 에너지 낭비하지 마. 주변에서 이런 조언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친구가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그 사람한테 왜 에너지 써? 신경 끊어. 라고 말합니다. 남의 일에는 그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립니다. 머리로는 아는 겁니다. 무시하면 된다는 것을. 거기에 에너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아무리 다짐해도, 아무리 결심해도 그 사람에게 계속 끌려가고, 계속 화가 나고, 계속 신경이 쓰일까요? 왜 내 머리는 무시해 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라고 외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강력한 욕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남이 나를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좋게 보는지, 나쁘게 보는지, 이것이 우리의 기분을 결정하고 우리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인데, 내 감정인데, 내 하루인데 그것의 질이 남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모가 칭찬해주면 기쁘고 부모가 꾸중하면 슬픕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적을 잘 받아야 하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수십 년간 끊임없이 반복되면 우리 안에는 아주 강력한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는 내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회로. 남이 나를 좋게 봐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회로. 이 회로가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정 욕구가 최악의 인간에게 우리가 끌려가는 근본 원인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의 인간이 여러분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을 때 정말로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의 내용 자체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느낌 때문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후자입니다. 저 인간이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저런 인간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런 느낌이 분노의 진짜 원인입니다. 상대의 말 자체보다는 그 말을 통해 전달된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메커니즘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인간에게 화가 나는 것은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면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평가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 내가 어느 정도 의식하는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화가 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평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의 뿌리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나의 인정 욕구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로 관점이 전환됩니다. 적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의 적은 통제할 수 없지만 안에 있는 적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분노라는 감정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노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는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먹이는 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비유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고통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그 최악의 인간에게 분노할 때 그 분노 때문에 괴로운 것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갈며 화를 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아마 편하게 밥 먹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을 못 이루며 뒤척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코를 골며 자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플 때 그 사람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이상한 것이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상대방을 해치려고 삼킨 독이 정작 자기 몸속에서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분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분명히 내 아이디어였는데 상사가 자기 것처럼 가져가 버렸습니다. 회의에서 내 공을 자기 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 생각뿐입니다. 저녁 먹으면서도 그 생각, 샤워하면서도 그 생각, 침대에 누워서도 그 생각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할 걸. 내일 가서 따져야겠다.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돕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아이가 놀아달라고 해도 짜증을 냅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피곤한 채로 또 출근합니다. 이 상황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사입니까? 아닙니다. 상사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편하게 쉬었을 겁니다. 손해를 본 것은 전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저녁 시간이 망가졌고, 가족과의 시간이 망가졌고, 수면이 망가졌고, 다음 날의 컨디션까지 망가졌습니다. 분노가 상사에게 전달되어서 그를 벌한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친척이 불쾌한 말을 했다고 합시다. 아직도 그 일 하고 있어?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살이 많이 쪘네. 이런 말 한마디에 명절 내내 기분이 상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 친척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다음 명절이 오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그때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 친척은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아마 까먹었을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몇 년이 지나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몇 년간의 명절을 망치고 그 친척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본질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벌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산성 액체입니다. 야마던 그릇, 즉 우리 자신만 녹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무시하라고 한 것입니다. 무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독으로부터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분노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입니다. 참으면 병된다. 한 번은 대갚아줘야 한다. 망하고만 살면 호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것 같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저 사람한테 똑같이 당하게 해주고 싶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복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어리석은 자의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복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상대와 같은 수준에 서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으니 나도 상대에게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최악의 인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비열한 짓을 했으니 나도 비열한 짓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과 그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수하는 순간 여러분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진 것입니다. 게다가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되갚아주면 상대도 또 되갚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되갚고 상대가 또 되갚고 이 악순환에 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복수의 고리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에너지는 계속 소모되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결국 양쪽 다 큰 상처를 입고 끝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복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 따위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것. 내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고 내 에너지를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에 쏟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에게 너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 최악의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이 끄떡없이 잘 살고 있는 모습,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타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면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최악의 인간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그것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 나에게 모욕을 줬다.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방어 본능이 발동합니다.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얼어붙거나 어떤 반응이든 간에 그 순간 여러분의 에너지는 상대에게 빨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것은 이 순간에 인지적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의 업무 실수를 회의석상에서 크게 지적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굳이 크게 말해서 여러분을 망신 준 겁니다. 이 상황에서 보통의 반응은 저 사람이 나를 망신 줬다 입니다. 화가 나고 수치스럽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인지적 전환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느끼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를 망신줘야만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분노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저 사람의 불안함과 열등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의 화살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의지에 끌려가지 않고 관조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본능적 충동입니다. 화가 나면 싸우고 싶고, 억울하면 되갚아주고 싶고, 무시당하면 인정받고 싶은 그 충동. 이 의지에 끌려가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관조하면, 즉 마치 관객이 연극을 보듯이 상황을 바라보면 감정이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적 거리두기의 핵심입니다. 상황 안에 있지 말고 상황 밖에서 바라보는 것. 무대 위에서 같이 싸우지 말고 객석에 앉아서 바라보는 것. 이 관점의 전환 하나만으로도 분노의 크기는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처를 받는 순간에 냉정하게 관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점점 그 시간이 짧아집니다. 하루 만에 깨닫던 것이 1시간 만에 깨닫게 되고 1시간 만에 깨닫던 것이 10분 만에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상대가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무시의 경지에 상당히 가까이 간 것입니다. 둘째, 반응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극에 반응하도록 훈련받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즉각 반격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바로 해명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누군가 온라인에서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즉시 댓글로 반박해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아는 속도가 곧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흐름의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말합니다. 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용기일까요?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쉽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쉽습니다. 본능적인 반응이니까요.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않는 것. 반격하고 싶은데 반격하지 않는 것. 한마디 하고 싶은데 입을 다무는 것.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최악의 인간이 여러분을 자극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기를 원하고 상처받기를 원하고 동요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반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한마디를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이런 확인이 그 사람에게는 일종의 쾌감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당황합니다. 평소처럼 자극을 줬는데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마치 허공에 주먹을 휘두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이 돌아오지 않으면 탁구를 칠 수 없는 것처럼 상대의 반응이 없으면 싸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의 공격은 힘을 잃습니다.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무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나만의 세계를 지키고 가꾸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인간에게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으면서 누군가를 갈망하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즐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칭찬한 것은 후자, 즉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만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최악의 인간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즉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자신의 내면 세계가 풍요로워야 합니다. 매연에 채워진 것이 많으면 밖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안이 텅 비어 있으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빈깡통은 작은 돌멩이에도 큰 소리가 나지만 물이 가득 찬 항아리는 같은 돌멩이를 던져도 별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가 실제로 실천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독서가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만큼 내면을 채워주는 활동은 드뭅니다. 산책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걷는 것. 이 단순한 의미가 마음을 정돈하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색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 오늘날에는 이것이 거의 사치처럼 여겨지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사색은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음악 감상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음악은 우리를 일상의 욕망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내면 세계가 풍요로워지면 퇴학의 인간이 던지는 말과 행동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에너지가 더 가치 있는 곳에 이미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급한 자극에 반응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시와 용서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시를 용서와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풀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무시는 이것과 다릅니다. 무시는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지성의 사물입니다. 상대를 이해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더 이상 나의 에너지를 줄 가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연민하지도 않는 상태. 상대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거기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무런 감정적 반응이 없는 상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무시의 최종 경지입니다. 무관심이라는 최고의 경지. 용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사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 여러분을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에게까지 용서를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용서보다 무시가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철학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직접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쇼펜하우어의 인생이 순탄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위대한 철학자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거절과 무시와 고립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가족관계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그가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당시 유명한 사교계 인사이자 소설가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화려한 모임을 즐겼습니다. 반면에 쇼펜하우어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성격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우울한 성향과 어두운 세계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지루해하거나 불쾌했습니다. 심지어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출간되었을 때 어머니는 이 책을 약제사를 위한 것이냐고 조롱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자기 아들이 평생을 바쳐 쓴 책을 그렇게 무시한 것입니다. 이 경험이 쇼펜하우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 어머니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기 사상과 철학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느낌, 이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였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의 독일 철학계는 헤겔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헤겔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였고 대학의 철학 교수직은 대부분 헤겔학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겔의 철학을 공허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적으로 정직한 태도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일부러 헤겔의 강의와 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헤겔의 철학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헤겔의 강의실로 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강의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쇼펜하우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것,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상황. 이것이 얼마나 외롭고 좌절스러운 경험이었겠습니까? 결국 쇼펜하우어는 대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의 대부분을 프랑크푸르트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사교 모임에 거의 나가지 않았고 학계와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글을 쓰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독서를 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의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외면해도, 학계가 자신을 무시해도, 어머니마저 자신의 사상을 조롱해도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의 사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외면한다고 해서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을 직접 살았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고독한 세계에서 위대한 사상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간 당시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는 이 책의 가치를 확신했습니다. 이 책이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그를 지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날이 왔습니다. 쇼펜하우어가 60대에 접어들 무렵 그의 철학이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만년에 이르러 비로소 세상이 쇼펜하우어를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도 읽지 않았던 책이 널리 읽히기 시작했고 그의 사상이 후대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체가 쇼펜하우어에게 깊은 영감을 받았고 문학, 음악,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쇼펜하우어의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삶 자체가 무시의 철학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입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할 때 나도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할 때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나 자신의 세계를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고독 속에서의 사유에서, 매일의 조용한 실천에서 나온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자기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특별히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넓을수록 유리하다고 배웠습니다. 모임에 많이 나가고 사람을 많이 알고 관계를 넓히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빠지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연을 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100명을 알아도 진심으로 내 편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100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단 2~3명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젊음의 환상이 사라지면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이 선하고 모든 관계가 영원할 것 같고 세상이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세상에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들이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면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나에게 독이 되는 관계,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 항상 내 기분을 망치는 관계, 이런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관계를 끊으면 인간이 나쁜 것 아닌가? 정을 끊으면 매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을 줬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소중히 대했습니까? 여러분만 일방적으로 참고,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배려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관계의 양을 줄이는 것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충만하고, 혼자 있어도 충분히 평화롭고,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복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한마디, 최악의 인간을 만났을 때 가장 현명한 대응은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악의 인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직장에도, 가족 안에도, 동네에도, 오래된 인간관계 안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기쁨을 깎아내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앞에 없는데도 여러분의 내면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최악의 인간은 특별한 괴물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하며 에너지를 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소모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 먹이는 독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고통받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벌하는 무기가 아니라 자기 몸속에서 퍼지는 독입니다. 복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와 같은 수준에 서는 것일 뿐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무시의 구체적인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를 통해 상대의 행동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 반응하지 않는 용기를 통해 상대에게 내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나만의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가꿔서 외부의 공격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도록 하는 것. 네 번째로,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학계에서 무시당하고 수십 년간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았지만 자기 자신의 세계를 지켜나갔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과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 24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며 보내면 그 하루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봄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시간을 그 최악의 인간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시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쏟을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가꾸고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당신이 진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 본능을 이기는 싸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넘어서는 싸움,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내려놓는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고. 남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평화가 온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최악의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빼앗겼던 에너지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최악의 인간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시하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의 시간을 넘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